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와, 감동입니다. 그 빛을 담고 잔잔히 흐르는 바닷물에 어느새 제 마음이 평온해졌답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처럼 평온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붙이면 안 보이는 신기한 나뭇잎. 옛날에 마음씨 착한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소금 짐을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인심이 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금을 싼 가격에 더 많이 퍼주곤 했지요. 이복의 소금 장수. 한 할머니가 소금 장수를 불렀어요. 소금 다 푼었지만 줘. 다푼이요? 에이, 다푼어치는 안 파는데요. 그러지 말고 좀 줘. 소금 장수는 할머니의 행색을 살펴보았어요. 할머니는 군데군데 날가 찢어진 곳을 다른 천으로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요. 할머니를 불쌍히 여긴 소금 장수는 다푼어치라도 팔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소금 장수는 소금을 다푼어치보다 더 많이 퍼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하하, 저야 뭐 소금을 많이 퍼주면 소금짐이 가벼워지니 힘이 덜 들고 좋은걸요. 아휴, 참 고맙기도 하지. 소금 장수, 복 많이 받으시오. 예, 할머니도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소금 장수는 장사를 하며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다음에 소금을 팔 마을은 고개를 하나 더 넘어가야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무거운 소금짐을 지게 지고 고개를 넘었지요. 이미 많이 걸어 다녔던 터라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른 고갯마루는 마침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휴, 힘들다. 저 참나무 밑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소금 장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소금짐을 내려놓고 참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늘 밑이라 땡볕이 들지 않아 땀이 금세 마르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피로를 풀어주었지요. 정말 고마운 참나무일세. 소금 장수는 속으로 참나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얼마쯤 쉬었을까? 어디선가 사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큰 사마귀였지요. 놀라움에 사마귀가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사마귀는 떨어진 참나무 잎 사이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마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사마귀가 어디로 사라졌지? 소금장수는 놀라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사마귀가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나무 잎을 주었지요. 신기하게 생각한 소금장수는 그 참나무 잎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멩이가 보이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참나무에다 나뭇잎을 붙이니 참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이상하고 신기한 나뭇잎이로구나. 소금장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나뭇잎을 주머니에 잘 넣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다음 마을에서 소금장수는 소금을 다 팔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인문 앞에 도착한 소금장수는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나뭇잎을 내 이마에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금장수는 주머니에서 나뭇잎을 꺼내 이마에다 붙인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에헴, 아비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느냐? 소금장수는 헛기침을 한 뒤 자신을 몰라보는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지요. 이상하다. 아버지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버지는 왜 안 보이지? 맞아. 나도 분명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아이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소금장수는 나뭇잎을 이마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펄쩍 뛰면서 놀랐지요. 아버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소금장수는 다시 나뭇잎을 이마에다 붙여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놀라 소리쳤지요. 아버지가 사라지셨다. 방금 여기 계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도깨비 장난인가?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찾아보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찾는다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소금장수는 나뭇잎을 이마에서 떼어내며 말했어요. 얘들아, 아버지 여기 있다. 으아, 정말 도깨비인가 봐. 하하, 도깨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란다. 소금장수는 이 신기한 나뭇잎을 어디에 쓸까 하고 궁리하였습니다.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기만 하면 모습이 안 보이게 되니
사냥하기에 좋겠다.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산짐승들이 모를 테니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소금장수는 소금 장사를 그만두고 산에 가서 사냥을 했어요.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니까 바짝 접근해도 산짐승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었지요. 산토끼나 노루는 말할 것도 없고 꽁이나 메추리 같은 날짐승도 손쉽게 잡았습니다. 때로는 멧돼지나 호랑이를 잡기도 했지요. 소금장수는 금방 유명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도 충분히 벌었지요. 하루는 이웃에 사는 사람이 사냥꾼이 된 소금장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웃 사람은 소금장수가 부자가 된 것이 부러 물었습니다. 소금 장사를 하던 자네가 갑자기 사냥을 하기 시작하더니 날마다 산짐승을 주렁주렁 잡아오는데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사냥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게 다 이 나뭇잎 덕택일세. 예끼 이 사람아, 그깟 나뭇잎으로 어떻게 산짐승을 잡아? 놀리지 말게. 이웃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면 감쪽같이 안 보이게 되니까 그렇지. 못 믿겠다면 내가 직접 보여주지. 소금장수는 나뭇잎을 이마에 딱 붙였습니다. 이웃 사람의 눈에는 정말로 소금장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웃 사람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소금장수는 다시 나뭇잎을 떼어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제야 이웃 사람은 소금장수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 참 신기하군. 그 나뭇잎을 어디서 얻었나? 저기 멀리 보이는 마을로 찾아가려면 높은 고개 하나를 넘어야 한다네. 그 고갯마루에 잠나무 한 그루가 있을 거야. 그 밑에서 이 나뭇잎을 얻었다네. 소금장수는 나뭇잎을 얻은 경위를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웃 사람은 소금장수의 말을 듣고 신기한 나뭇잎을 얻으려고 당장 집을 나섰지요. 이웃 사람은 혹시 참나무가 자기에게는 신기한 나뭇잎을 주지 않을까봐 소금장수로 보이기 위해 소금찜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바삐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보게 소금장수. 이웃 사람이 돌아보니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소금장수를 부른 이유가 달리 있겠소. 소금을 사려고 불렀소이다. 에이, 귀찮아. 빨리 사시오. 얼마나 살려고요? 소금 다 푼어치만 주오. 겨우 다 푼만 산단 말이오. 보시다시피 돈이 없어 그러니 좀 주시오. 바쁜 사람 불러놓고 겨우 다 푼어치만 산단 말이오. 안 팔아요. 이웃 사람은 할머니를 외면하고
횡하니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고갯마루에 올라가 참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마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사마귀가 나타나지 않자 조바심이 난 이웃사람은 주변에 널리 널려있는 낙엽들을 주워가기로 했습니다. 에이, 참나무 잎사귀 가운데 틀림없이 그 이상한 나뭇잎이 있겠지. 나무를 흔들어 봐야겠다. 이웃사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참나무에 올라가 멀쩡한 나뭇잎을 막대기로 죄다 두들겨 떨어뜨렸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신기한 나뭇잎이지? 그냥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천천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웃사람은 떨어진 나뭇잎을 커다란 자루에 모조리 담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웃사람은 나뭇잎을 방바닥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신기한 나뭇잎을 찾는다고 난리를 쳤지요. 식구들을 전부 앉혀놓고 나뭇잎을 하나씩 이마에 붙이고는 물어보았어요. 어떠니? 내가 보이니 안 보이니? 아주 잘 보여요. 그러면 또 다른 잎을 붙이고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가 보이니? 아이들이 예, 보여요 하면 그 나뭇잎을 옆으로 치우고 또 다른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보이니? 하고 물었지요. 또 예, 보여요 하면 또 다른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변함없이 같은 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니? 예, 보여요. 보이니? 예, 보여요. 보이니? 보여요.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밤늦게까지 계속되자 식구들은 그만 지쳤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잠이 들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졸려 죽겠어요. 무슨 소리냐? 빨리 신기한 나뭇잎을 찾아야 한다. 이웃 사람은 조는 아이들을 무작위 흔들어 깨우고는 계속 보이니? 라는 질문을 해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날이 밝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지겨워진 한 아이가 꾀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만 보이니? 하고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안 보여요 라고 대답했지요. 정말 안 보인단 말이냐? 이웃 사람은 드디어 신기한 나뭇잎을 찾았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안 보여요. 아버지 목소리만 들리는데요? 아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우와, 찾았다. 찾았어. 이웃 사람은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자도 되는 거지요? 그래, 이제 너희들 모두 자려무나. 이웃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무섭게 아이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웃 사람은 혼자 신나 춤을 덩실덩실 추며 집 밖으로 나갔지요. 하하, 이렇게 춤을 추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안 보인단 말이지. 이웃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춤을 딱 멈추었습니다. 아이코, 내가 춤을 추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이 나뭇잎을 이용해 소금 장수처럼 큰 돈을 벌어 빨리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웃 사람은 소금 장수처럼 사냥꾼이 되어 돈을 벌어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되어 산에 올라가 산짐승을 잡아야 하는 일은 무척 귀찮을 것 같았지요. 게다가 부자가 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았고요. 옳지. 굳이 사냥꾼이 될 필요는 없지. 좋은 수가 있다. 이웃 사람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웃으면서 나뭇잎을 이마에 붙인 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가게나 불쑥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금고를 열고 돈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날 볼 수 없으니 돈이나 실컷 훔쳐야겠다. 이웃 사람은 돈을 꺼내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가게 주인은 이웃 사람의 행동에 기가 막혔지요. 저기 도둑놈 잡아라. 도둑놈 잡아라. 이웃 사람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람은 누굴 보고 도둑놈이라 부르는지 궁금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가게 주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둑놈이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당장 잡으러 갑시다. 이마에다 나뭇잎을 붙이고 있는 바로 저놈이 바로 돈을 훔친 도둑이요. 가게 주인의 말에 이웃 사람은 화들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상인들이 이웃 사람들을 둘러쌌습니다. 이놈을 잡아 관가로 보냅시다. 멍하니 서 있던 이웃 사람은 그만 상인들에게 잡혀 관가로 끌려가 큰 벌을 받고 말았답니다. 단방귀 사려. 옛날 어떤 산골에 나무꾼과 농부가 서로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농부는 그럭저럭 밥은 굶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항상 열심히 나무를 해서 팔았지만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면 명절이어서 떡이라도 먹으려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나무꾼은 농부 집에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이보게 돈 좀 꺼줄 수 있나? 명절을 지내야 하는데 수중에 한 푼도 없어서 그러네. 부탁함세. 그러자 농부는 무척 쌀쌀맞게 말하는 것이었죠.
자네 어떻게 믿고 돈을 꺼주냐? 자네처럼 가난한 사람이 돈을 꺼서 갚을 능력이나 되는가? 있어도 꺼줄 수가 없네. 나무꾼은 돈을 꾸러 갔다가 크게 창피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지요. 나무꾼은 나무를 한참 하다가 좀 쉬며 경치라도 감상하려는 요량으로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저쪽 덤불 숲속에 누루가 덫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우, 가엾은 거 덫에 걸려서 울고 있구나. 나무꾼은 누루가 가엾어서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누루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듯 나무꾼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휙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내 신세나 비슷한 것 같구나.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나무꾼은 누루가 사라진 숲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나무단 옆에 벌렁 누워서 하늘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나무꾼은 혼자 신세 타령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나무꾼은 꿈속에서 방금 전 덫에서 풀어주었던 노루를 만났어요. 그런데 노루가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를 뿜어내더니 산신령으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노루가 산신령으로 변하다니.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꾼아, 나는 원래 노루가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란다. 오늘 아침 노루로 변신하여 산책을 나왔다가 재수없게 덫에 걸리고 말았단 것이다. 날 구해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무슨 말씀을요? 산신령임을 미처 몰라봬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를 기특하게 여겨 복을 내릴 것이다. 달달해져라, 얏. 산신령은 주문과 함께 펑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무꾼은 잠에서 깼어요. 뭐야, 꿈이었잖아. 에이, 좋다 말았네.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복이 굴러 들어오겠어. 나무꾼은 푸념하며 나무단을 지려고 일어섰습니다. 이때 나무꾼의 얼굴로 꿀벌 한 마리가 윙하면서 날아왔지요. 꿀벌은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머리 주위를 한참을 뱅뱅 원을 그리며 맴돌다가 날아갔습니다. 저놈을 따라가면 꿀 좀 얻어먹을 수 있겠군. 나무꾼은 꿀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쫓아가자
꿀벌은 어느 커다란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이 바위 틈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꿀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는 게 돌꿀이라던데. 마침 배가 고팠던 나무꾼은 꿀을 보니 무척 반가웠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꿀을 퍼서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꿀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지경이었어요. 어찌어찌해서 집에 와 누웠는데도 배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컷 먹고 나누라 나무꾼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불편할 때가 다 있네. 매일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만 났었는데. 나무꾼은 웃으며 툭 붉어진 배를 손으로 주물럭거렸어요. 그러자 엉덩이에서 방귀가 뽕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꿀을 먹고 방귀를 뀌어서인지 방귀 냄새가 구리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아주 달았어요. 좋은 것을 먹으니 방귀 냄새도 향기롭네. 나무꾼은 방귀 냄새를 맡으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수가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방귀가 이렇게 달짝지근하니 이것도 꿀만큼 귀한 거 아니겠소? 이 방귀를 팔면 돈벌이가 좀 될 것 같은데. 나무꾼은 곧장 방귀를 팔러 밖으로 나갔지요. 단방귀 사려.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귀한 단방귀 사시오. 나무꾼은 행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별 미친놈을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나무꾼을 쳐다보았지요. 그중 한 사람이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보게. 어디 팔 게 없어서 방귀를 파나.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방귀를 산단 말인가. 사지 않을 거라면 간두시오. 무슨 상관이람? 나무꾼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단방귀 사려. 나무꾼은 단박의 방귀 장수로 유명해졌지요. 방귀를 팔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금세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하루는 고을 원님이 심심해서 담뱃대를 물고 뻐끔거리고 있는데 담 너머로 나무꾼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방귀 사시오. 한번 맡으면 그 냄새를 못 잊을 정도로 달콤한 방귀요. 원님은 나무꾼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거 참 고얀 놈일세. 방귀를 팔러 다닌단 말이지. 혼 좀 내줘야겠군. 원님은 이방을 시켜 나무꾼을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단방귀라는 것은 믿지 않았지요. 내가 요즘 입맛이 도통 없네.
그 방귀 좀 발개나. 내놈 방귀는 구리지가 않고 달다고 그러더군. 네, 꿀처럼 답니다. 만약 달지 않으면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을 줄 알아라. 네, 네, 물론이죠. 좋다. 그럼 한번 끼어봐라. 그런데 방귀 한 방에 얼마냐? 방귀 한 방에 쌀 한 말만 주십시오. 아니, 방귀 한 방이 그렇게 비싸. 아이고, 단방귀라서 귀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비싸지요. 알았다. 어서 끼어봐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방귀 장수가 원님의 코앞에다 엉덩이를 갖다 대고 뿡 하고 아주 길게 방귀를 한 방 뀌었습니다. 오, 내 놈 말대로 정말 방귀 맛이 탁월하구나. 하, 신기할 노릇일세. 마누라, 그리고 애들아, 이리 오너라. 원님은 자기만 방귀 냄새를 맡기가 아까워 마누라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다 불러 방귀 한 방씩 맡게 했습니다. 어머, 흉하게 어찌 방귀 냄새를 다 맡으라고 그러세요. 아, 글쎄, 한번 맡아보라니까. 그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다오. 먼저 원님의 마누라가 방귀 냄새를 맡고 맛이 좋아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아들 며느리가 차례로 쓰러졌지요. 아이고, 아버지,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방귀는 처음이에요. 아, 아버님, 이렇게 단 방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모두들 맛이 좋다고 야단이었죠. 그리고 모두 합해 4사람이 방귀 냄새를 맡았으니 쌀 너마를 방귀 장수에게 주었습니다. 원님 가족이 나무꾼의 방귀를 샀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방귀 맛 좀 보자고 나무꾼을 불러 세우기 시작했지요. 나무꾼은 방귀를 파느라 너무 바빠 엉덩이를 방바닥에 붙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방귀를 팔아 뜻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벌어 명절을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보낼 수 있었지요. 이웃집에 살던 농부는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무꾼이 빈둥빈둥 놀면서도 잘 사는 것을 보니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이북에 무슨 도적질을 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나? 아니, 도적질을 하다니 생사람 잡지 말게. 나무꾼은 부자가 된 자신을 시기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농부가 얄미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다가 부자가 되니까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도둑질을 했냐고 물으니 화가 났던 거지요. 나무꾼은 농부를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게, 콩을 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지 않는가? 아, 그건 그렇지. 콩을 볶아 한 대 정도 먹고 냉수를 한 동이 마시게. 그럼 방귀가 아주 고소하게 나온단 말일세. 그걸 원님에게 가서 팔면 돈이 된다네.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나무꾼의 말을 진담으로 믿고 집에 가자마자 콩을 볶아 먹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곧 방귀가 나올 것 같았어요. 아, 이제 고소한 방귀가 나온단 말이지. 배가 아팠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난 농부는 뒤틀리는 배를 움켜잡고 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원니, 어서 빨리 나와 제 방귀 좀 사십시오. 농부는 엉덩이에 힘을 주어 방귀를 억지로 막으며 큰 소리로 원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이리 소란스럽게 구는 것이냐? 아이고, 급합니다요. 빨리 나오셔서 방귀 좀 사십시오. 늦게 나오시면 방귀가 다 셀 것 같습니다. 농부가 다급하게 말하자 원님은 이번에도 단방귀를 맞겠구나 생각하며 식구를 모두 모이게 했어요. 자, 줄을 서서 차례대로 방귀 냄새를 맡도록 해라. 우선 나부터 맡을 것이니라. 원님이 맨 앞에 나서서 농부의 엉덩이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원님도 참, 그리 멀찌감치 코를 대면 방귀가 옆으로 새어나가니 아깝잖아요. 엉덩이에다 바짝 갖다 대셔야지요. 그러자 원님은 코를 아예 농부의 엉덩이 사이에 박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농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자기 배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뿌지직 하고 바람 새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고약한 냄새가 원님의 코를 찌르는 것이었지요. 으아, 이건 설사가 아니냐. 원님은 설사 때문에 얼굴이 노랗게 되어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콩을 한 대나 먹고 또 냉수 한 동이나 마셔댔으니 설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했지요. 원님은 갑작스럽게 똥벼락을 맞아 숨을 쉬지도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기겁을 한 농부는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놓았답니다. 존경받은 제주꾼 세 사람. 옛날에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심리 밖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개미 뒷다리를 명중시킬 정도였지요. 그리고 이 심리 밖에서 방 안에 켜놓은 등잔을 겨냥해 활을 쏘아 불만 꺼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했어요. 이보게들, 내가 저 동네 아낙네가 이고 가는 물동이를 쏴 맞추겠네. 에이, 그런 거야. 자네 실력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 아닌가?
끝까지 들어보게. 물동이를 맞춘 다음 곧바로 다음 화살을 쏴 먼저 화살이 맞아 생긴 빈 공간을 메워서 물이 물동이에서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 하겠네. 아, 정말인가? 좋아, 한번 실력을 보여주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화살 2개를 시유에 매긴 후 활을 쏘았지요. 한 개의 화살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평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찰흙을 붙인 화살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화살이 날아가 아낙네가 이고 있던 물동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엄청난 속도로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가더니 그 구멍을 틀어막는 것이었어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의 말대로 찰흙을 붙여놓아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물동이를 이고 있던 아낙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런 눈치도 못 챈 것은 당연하였어요. 구경을 하던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 자네는 전하의 명궁이야, 명궁. 야, 어떻게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을 수가 있나?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해진 그를 명궁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명궁은 활을 메고 팔도강산을 유람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명궁이 높은 고개를 오를 때였어요. 한참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에 고개마루에 한 사람이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심심하던 차에 길동무로 삼아야겠군. 명궁은 쉬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날쌘 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 보니 휙 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오라, 방금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위를 쳐다보니 조금 전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아, 별일 다 보겠군. 방금 여기 있던 사람이 그새 어딜 갔담. 명궁이 금방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찾아보니 방금 고갯마루에 있던 사람이 고개 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거기까지 내려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명궁이 올라가던 길로 그 사람이 내려갔다면 중간에서 분명 만났을 텐데 말이에요. 명궁은 그 사람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날 좀 기다리시오. 이렇게 소리치면서 명궁은 왔던 길을 되짚어 달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키가 큰 장대 같은 사람이 정지 자세로 턱 버티고 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한쪽 다리를 뒤로 접어서 묶어놓고 한 발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궁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지요. 당신이 조금 전에 고갯마루에서 쉬었던 사람이 아니오. 그렇소. 그런데 무슨 재주로 그새 여기까지 내려왔소? 걸음이 빨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리를 묶어서 다니오?
명궁이 물으니까 키가 큰 장대 같은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걸음이 너무 빨라서 한 번 달렸다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큰 고개를 2개 정도는 후딱 넘지요. 그런데 그렇게 질주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려고 한쪽 다리를 묶어가지고 다닌다오. 아이고, 내 팔자야. 명궁은 사연을 들어보고 이 사람의 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재주가 진짜인지 시험을 보기로 했지요. 저기 심리 밖에 가물가물 움직이는 나무가 보이지요. 내가 저 나무에다 활을 쏠 테니 당신이 달려가서 화살을 뽑아올 수 있겠소.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요. 속히 쏘시오. 명궁이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가자마자 다리 묶은 사람도 휙 하는 소리를 내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조금 후 다시 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리 묶은 사람이 화살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거참 지루해서 혼났네. 나무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화살이 없기에 난 또 목표물을 빗나갔나 했지.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그제야 화살이 나무에 탁 박히지 않겠소. 그래서 땡큰 가지고 단숨에 달려왔지요. 다리 묶은 사람은 자기가 화살보다 더 빠르다고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2 사람은 서로 재주가 많은 걸 알고 함께 유람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잘 달리는 사람은 번개처럼 빠르다는 뜻으로 번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명궁과 번개는 함께 길을 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애통이 우는지 명궁과 번개는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은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울고 있소? 울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까치가 불쌍해서 운다오. 그러고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명궁과 번개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며 까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까치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보시오.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까치가 안 보이는데 무슨 까치가 불쌍하다는 거요. 당신네들은 눈에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저기 30리 밖에 까치 둥지 하나가 있는데 구렁이란 놈이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슬슬 기어 올라가고 있다오. 가만히 두면 까치가 죽게 될 텐데 어찌 불쌍하지 않는단 말이요. 우는 사람의 말에 명궁과 번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이보시오. 어떻게 30리 밖에 있는 까치가 보인단 말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아이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오. 30리 밖에 가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정말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생겼네. 명군과 번개는 사람의 눈이 아무리 밝다 해도 어떻게 30리 밖에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 또한 재주가 비범한 사람일 테니 명군과 번개는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봐요, 당신 재주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소이다. 당신이 구렁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오. 그러면 내가 활로 구렁이를 쏘아 마치겠소. 눈 밝은 사람은 명궁의 말에 따라 손가락으로 구렁이가 있는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명궁은 그쪽을 향해 있는 힘껏 활을 쏘았지요.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갔습니다. 명궁이 눈 밝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찌 되었소? 구렁이가 맞았소? 안 맞았소? 좀 기다려봐요. 아직 화살이 날아가고 있으니. 순간 눈 밝은 사람이 갑자기 손뼉을 딱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구렁이는 죽고 까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오리다. 번개는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휙 하고 달려가더니 금방 돌아와 명궁에게 알렸습니다. 정말이요. 구렁이는 죽고 까치 새끼는 살았더군. 30리 밖을 보다니 정말 신기한 재주를 가졌군요. 나는 명궁이라오. 내 실력은 구렁이를 맞힌 것에서 이미 확인했을 것이오. 난 번개라고 하오. 쏜살같이 빨라서 붙여진 별명이요. 난 전리안이라고 하오. 전리박도 내 손바닥처럼 환히 볼 수 있다오. 우리 함께 길을 떠나지 않겠소?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요. 맞소.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소. 이렇게 해서 재주 많은 세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편 압록강 근처의 중국 땅에는 구두쇠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부근에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두쇠는 자기 딸을 내세워 사람들과 내기를 걸어 돈을 아주 많이 긁어모았어요. 구두쇠는 압록강을 건너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딸과 내기를 하라고 부추겼어요. 누구든지 내 딸하고 경주를 해서 이기면 재산을 몽땅 줄 것이요. 하지만 진다면 가져온 물건을 다 내놓아야 하오. 가진 재산이 없다면 3년 동안 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하오. 어떻소? 해보겠소. 구두쇠의 제안에 여관한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적수가 여자아이라고 얕잡아봤기 때문이지요. 내가 설마 저 조그만 여자아이한테 질까 보냐? 이 내기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지. 다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여자아이와 경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주를 하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늘 지곤 했지요. 할 수 없이 그들은 가진 물건을 다 내놓고 말았습니다. 구두쇠는 이렇게 긁어모은 재산을 창고 가득히 넣어두었고 부려먹은 머슴이 30명도 넘었습니다. 구두쇠에 관한 소문은 여행을 하고 있던 재주 많은 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세 사람은 소문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을 굴려주고 있단 말이지. 아니, 그런 되먹지 않은 구두쇠가 다 있나? 그렇다면 우리 세 사람이 가서 그 구두쇠를 혼내줍시다. 이렇게 해서 명궁, 번개, 천리안은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두쇠는 강변에 있다가 세 사람에게 다가와 내기를 걸어왔어요. 옳지, 구두쇠야. 너 잘 걸렸다.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마. 세 사람은 구두쇠를 만난 것이 오히려 반가웠지요. 내기는 300리 떨어진 백두산 기슭에 가서 샘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바가지에 담은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경주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번개가 한쪽 다리를 또 꽁꽁 묶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내게 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 명궁과 천리안이 말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두 발로 달리면 너무 빨리 달리게 되고, 그러면 그 좋다는 백두산 경치도 못 볼 것 아니오. 이렇게 해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두쇠의 어린 딸은 먼지만 폴싹 일으키고 비호처럼 달려나갔어요. 이에 질사라 번개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발이 땅바닥에 닿는 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명궁과 천리안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경주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천리안이 밝은 눈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며 명궁에게 알려주었지요. 어떻게 됐소? 우리 번개가 심리장 앞에서 달리고 있소. 어떻게 됐소? 아직 번개가 선두를 지키고 있어. 20리 앞섰소. 어떻게 됐소? 30리 앞섰소. 이제 백두산에 다 갔소이다. 그런데 천리안의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번개가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돌아오다 중간에서 물을 들어가는 구두쇠의 딸을 만났는데 글쎄 번개의 발을 걸었지 뭐요. 그래서 물은 다 쏟아지고 번개는 한쪽 다리를 묶어놔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버둥대고 있소이다. 이를 어쩌면 좋지. 명궁이 궁리를 하다가 천리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번개가 묶은 다리끈 매듭을 가리켜 보시오. 내가
활을 쏘아 끈을 자를 터이니. 그러다가 번개가 맞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글쎄, 나한테 맡기고 번개 다리를 집중해서 잘 보긴 하시오. 천리안이 번개가 묶은 다리의 끝 매듭을 가리켰습니다. 명궁이 그쪽으로 활을 쏘았지요. 어떻게 됐소? 끈을 맞췄소? 좀 가만히 있어요. 아직 날아가고 있으니. 한참 있다가 천리안이 환호성을 지르며 명궁의 어깨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화살이 번개의 다리에 묶인 끈을 잘랐던 것이지요. 두 다리로 달리는 번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랐습니다. 번개가 쓰러져 있는 동안 구두쇠의 딸은 벌써 샘물을 떠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번개는 당장 일어나서 샘물을 다시 떠서 구두쇠의 딸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소? 번개가 20리 뒤에 따라오고 있어. 아, 어떻게 됐소? 10리 뒤에, 아니, 5리 뒤에 있어. 이제 바짝 붙었어. 어떻게 됐소? 다 따라잡았어. 저기 오네. 저기. 번개가 구두쇠의 딸보다 한 발 앞서 돌아왔습니다. 내기해진 구두쇠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세 사람에게 싹싹 빌었지요. 아이고, 제발 재산을 다 가져가지 말고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본래 당신 것이었던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소. 대신 내기로 빼앗은 물건은 모두 임자에게 돌려주고 머슴 사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풀어주시오. 개가천선에 기회를 주는 것이니 앞으로는 남을 위하며 사는데 힘쓰시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머슴 사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돌아와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